Which one do you think you've won? I don't know. You've won Social Team's favourite. Social team favorite. I deserve it. You deserve it? No, Oh, you don't deserve it? I don't deserve it. Well done, congratulations. Very much appreciated. I want to thank everybody who believed in me, who believed in my hair, and I'm very happy. You won this one. This is the one they voted for you. Yeah, most addicted to your phone. Not true. No. You're not happy with it? Visu. He's not happy with it. It's visual, it's not. Bro. This one? No. This is not. No, today I come like the first one. I saw the first one I take. The worst dressed. Bro, I'm opposite, bro. There goes the best. Yeah, I'm sure he'll be happy about this, but I'll pass it on for him. Fraser Forster, stand-up comedian. Deserved. 토트넘 공식 채널은 시즌 종료 시점에 재미난 어워드를 진행했습니다. 스토리 K에서는 반대로 진지한 어워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시즌이었지만 그럼에도 5위의 성적에는 분명 공신들이 있고 숫자를 통해 토트넘의 한 시즌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철왕 어워드입니다. 부상도 많고 대륙컵 차출도 겹쳤던 시즌에서 항상 출전하는 부동의 주전이 있다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 행운입니다. 심지어 수상자는 그저 많이 뛴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실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게 한 부동의 1등 공신임에 분명합니다. 주인공은 무려 40경기 출전이 빛나는 굴리엘모 비카리오입니다. 비카리오의 영입 직후에 요리스 골키퍼는 캡틴 원장을 손흥민에게 넘기는 다소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월드컵 챔피언이자 토트넘의 최고참이고 오래도록 유지해온 주장직이었지만 제대로 주전 경쟁도 해보기 전에 원장을 뺏긴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영입된 골키퍼가 모두가 알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PL 선수들 입장에선 무명에 가까운 비카리오였기 때문입니다. 요리스의 오랜 비디오를 알고 있던 포스텍 감독은 그가 원하는 빌드업 축구에서 요리스의 발밑은 불충분하다고 경기도 하기 전에 확신했고 단 한 경기의 기회도 주지 않고 새로운 주장으로 손흥민을 선임한 것은 요리스에게 자리가 없다는 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스는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1번 유니폼의 주인공이었으며 비카리오는 의심을 가득 안은 채 시즌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단 한 경기만 부진했어도 요리스가 출격할지도 모르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이 도박이었던 이유는 비카리오는 엠폴리와 칼초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축구를 했기에 빌드업에서의 발밑은 완전히 미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경기를 치러냈습니다. 왜 개막전 선발이 요리스가 아니냐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침묵시켰고 요리스는 결국 떠났으며 시즌 중 생애 처음으로 이탈리아 국가대표 경기까지 치러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시즌이고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으며 그에게 남은 것은 토트넘 1번 유니폼의 수여식밖에 없습니다. 새 시즌 1번 비카리오는 기정사실입니다. 다음은 공격왕 트로피입니다. 엄청난 실점을 기록했던 토트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 득점이었고 이 선수 없이 토트넘의 공격은 그들이 싫어하는 웨스트햄 레벨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수상자는 손흥민입니다. 27개의 공격 포인트로 클럽 1위에 올랐고 아시안컵 차출이 겹친 시즌임을 상기하면 최전방에서의 손흥민은 부동의 공격왕이었습니다. 토트넘에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케인이 빠진 날 제2의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지긋지긋한 9번 부재 뉴스입니다. 요렌테가 깜짝 등장했을 정도로 매년 토트넘의 고민은 지속되었지만 7번 손흥민의 9번 자리 출격은 결과적으로 챔스 결승 진출이란 최대 위협을 달성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올해도 손흥민은 9번으로 많은 출전을 기록했고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지자 9번 후보에는 애기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시즌 막판 7번 자리에서 더 편안해 보였던 손흥민은 좌측에서도 득점하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오랜 고민 진짜 9번의 주인공을 획득하는 것은 클럽과 손흥민 모두에게 절실하고 득점왕 시즌을 회상하면 좋은 9번이 있을 때 손흥민의 득점력은 더욱 상승했었습니다.
27개의 공포는 팀을 5위로 올려놓았지만 그의 개인 기록은 더 나은 클럽 혹은 더 나은 공격진과 시너지를 발휘할 때 더욱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윤활왕 어워드입니다. 토트넘의 엔진은 뜨겁습니다. 초공격 축구에서 볼이 전진하는데 가장 주요했던 수상자는 토트넘의 색깔을 규정한 선수입니다. 주인공은 크리스티안 코티 로메로입니다. 무려 2390회의 패스를 성공했고 44회의 인터셉트를 기록했습니다. 키퍼에게 받은 공이 공격수까지 나아가는데 완전한 연결골이었고 탈취당한 볼을 다시 인터셉트 해내는 그의 수비 능력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공격에 전념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공격진이 뜨거운 축구를 펼치게 한 최대 공신은 뒤에서 지켜보던 로메로였고 골 클리어런스 또한 106회로 팀 내 최다였습니다. 역습을 따라가던 센터백은 가속도왕 반더벤이었지만 수비의 모든 지표에서 로메로는 팀 내 1위를 차지하며 아직은 월드컵 챔피언의 수비력이 토트넘의 최대 방패임을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시즌 중반 잠깐 동안 로메로의 레알 이적설이 불거졌었는데 만약 여름 이적 시장에서 로메로를 뺏긴다면 토트넘은 말 그대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로메로 이상의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추가로 볼 운반거리 1위 또한 9,359야드의 로메로이고 최다 공중볼 경합 승리도 87회의 로메로입니다. 그냥 로메로가 없었으면 토트넘은 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격의 손흥민 이상으로 수비의 로메로는 팀의 절대자입니다. 다음은 택배왕입니다. 동료에게 가장 많은 킥패스를 보낸 해당 어워드는 과거 에릭센의 영역이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와 비교됐던 에릭센의 패스는 손흥민과 케인을 비로소 PL 최고의 공격수로 만들었고 EPL 모든 팀을 공포로 물들인 마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새로 오는 미드필더 모두가 제2의 에릭센이 되길 기대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8회의 킥패스를 기록하며 토트넘의 가장 날카로운 택배 배달부에 등극한 수상자는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팬 입장에서는 킥패스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선수의 시즌에 박수를 보내기에 충분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왜 70회 이상의 킥패스를 보낸 미드필더가 없냐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표입니다. 리그 전체에서 라인 브레이킹과 찬스에서의 피니시 성공률로 수위를 다투는 선수가 킥패스를 보내는 것이 아닌 받는다는 설정이 산술적으로 득점 확률에 더 도움이 됩니다. 축구는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손흥민의 킥패스는 계속 상승하되 그의 앞에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한 미드필더 한두 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킥패스를 경계하는 수비수는 득점하는 손흥민에게도 유리한 포인트이고 2대1 패스를 건네고 침투하는 전매 특허 무브먼트에서 또 다른 택배 배달부가 있다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첼시전 이전까지는 해당 역할에서 메디슨이 충분히 활약했으나 부상 회복 이후 키패스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진짜 9번만큼이나 진짜 10번의 획득은 토트넘에게 거대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언성 히어로입니다. 비교적 출전 횟수가 적었던 벤 데이비스는 21번의 돌파 저지를 76%의 확률로 성공하며 팀 내 1위에 올랐습니다. 현대 축구는 호나우지뉴 레벨의 드리블러가 아니라면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합니다. 즉 해당 어워드는 대부분의 팀에서 풀백들이 수상하기에 적합합니다. 벤은 우도기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꾸는 용도로 감독은 활용했지만 출전한 경기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풀백의 공격력이 필요한 팀 운영 방식에서 그의 수비력은 분명 발군이었고 윙어 수준으로 높은 라인에 위치했던 우도기에 비해 안정감 또한 있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하이라이트 필름을 찍는 풀백은 공격에 특화된 선수들입니다. 반면 수비가 강한 풀백은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되기 쉽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팀에 도움이 되었던 벤 데이비스는 분명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그리고 벤 또한 이적설의 주인공입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손흥민 또래의 친구이자 오랜 동료 벤이 떠난 토트넘은 너무 쓸쓸합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을 대신할 경험 있는 풀백 플러스 센터백 자원은 오히려 벤의 판매 자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릅니다. 부디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의 벤치에 벤 데이비스가 자리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그림자왕 어워드입니다. 빛나진 않지만 카메라 뒤편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이고 역시 토트넘 5위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입니다. 해당 선수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70회로 최다 태클 성공 1위, 63회로 최다 블락 성공 1위, 199회로 최다 리커버리 1위. 말 그대로 굳은 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주인공은 페드로 포로입니다.
의외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카메라 안에서 포로는 공격 상황에서 슈팅하는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사일 득점 2개를 성공하긴 했지만 세컨볼을 그대로 슛으로 연결하고 복귀하는 빈도가 분명 높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밖에서 포로는 역습하는 상대팀을 막아낸 1등 공신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9회의 리커버리는 그가 얼마나 공수를 처절하게 뛰어다녔을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합니다. 도중에 태클과 블락의 성공마저 1위에 오른 것은 그가 뺏어내지 못한 볼들이 몇 개의 실점으로 연결되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공격하는 역할을 맡은 풀백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단 한 번의 미스로 실점하면 사람들은 그 장면만을 라디오처럼 송출하기 때문입니다. 리커버리에 성공한 장면은 사라지고 오직 실수 장면만 확산됩니다. 특히 리커버리 순간이 공과 거리가 멀면 아예 카메라 안에서 모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기장이 아니라 TV로 시청하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열심히 경기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포로가 1위를 기록한 지표는 그런 의미이고 라이트 풀백에 별다른 대체자도 없던 것을 상기하면 포로 또한 5위 수성에 상당한 지분을 남겼습니다. 1년 농사가 끝나면 수학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분명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챔스 복귀가 최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0승에 역할한 선수들에겐 조명과 박수가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지점에선 분석과 해결이 절실합니다. 선수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적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등 각자의 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잔류인가, 이적인가, 영입인가, 방출인가, 뭐 아니면 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클럽은 여름 시장에 이미 승리를 쌓기 시작합니다. 한 시즌 전체를 새벽마다 응원했던 손흥민과 토트넘의 팬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각자의 새벽에서 각자의 즐거움 또한 남았길 기원합니다. you.